지금 반도체의 투자 단위가 100조, 200조, 몇백 조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기업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과연 유효한 투자인지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걸 투자를 하는 게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이런 고민하겠네요 진짜. AI 시대에서는 판을 새로 짜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상황이 될 것이다. 위험해지거나 혹은 부도가 나거나 이런 회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위험해지는 회사들의 사인이 있습니까? 가장 큰 사인은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인류 리더들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 CEO 초대석. 오늘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줄 서는 분이죠.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컨설턴트로서 맹활약하고 계신 딜로이트의 길기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 대표 길기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컨설턴트를 모신 게 처음입니다.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그렇게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베일에 쌓여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컨설턴트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복잡한 경영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기업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본질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불황이긴 불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좀 부도가 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이런 뉴스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에 법인 파산 신청이 2282건이에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슬픈 일이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컨설턴트로서 현장에서 계시면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게 파산으로 이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작진 않았습니다만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예전의 파산들은 경영의 실패 혹은 사업의 실패 쪽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 요즘의 경우를 보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이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이런 어려움은 예전처럼 단순한 몇 가지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복합적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커지고 있다. 어떤 특정한 조치가 문제였으면 그것만 수정하면 어느 정도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반면에 그 복합적 요인들의 위기가 정말 그게 위기인지가 파악되지 않는, 기존의 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문법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이유가 복잡해졌다는 뜻은 어떤 기업이 지금 잘못하면 위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스로는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지금 이런 거 잘못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다가오는 위험의 신호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시적 현상으로 믿고 싶어하는 기제가 많이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갖고 오는 신호 혹은 거래처의 관계에서 오는 신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 속에서 더 회사가 악화되는 것이 많지, 좋았는데 이렇게 나빠졌어라는 경우는 전쟁이랄까 아니면 코로나랄까 이런 아무도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대표님이야말로 입사하신 연도를 보니까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동안에 뭐 IMF도 겪으셨고 금융위기 있었고 코로나 겪었고 전쟁까지 그 후에 최근에 AI까지 드라마틱한 사건을 다 겪으셨는데 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고객사들을 만나기도 할 테고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살아나는 고객사들을 보기도 할 테고 참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올해가 너무 좋은 해가 될 거야라고 예측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매년 작년보다 올해는 너무 어려울 거야, 너무 어려울 거야를 한 30년 동안 듣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단위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있었던 것 같은데 98년도에 이제 IMF, 2008년도에 금융위기, 2020년도 코로나, 지금 AI 시대까지의 변화가 무쌍한데요. 코로나 이전 시대까지는 그래도 기존 경제학이, 기존 문법이 통했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가 무엇이고 피하식별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을 잡아야 돼.
우리나라의 위기는 부채가 있었어라고 하는 게 IMF였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명확하게 미국의 금융시장과 선진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가. 그럼 그 실물 경기에 영향이 덜 주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좀 더 명확해지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운영체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운영체계로 사회를 돌려야 되는가에 혼란이 좀 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전쟁 그리고 AI.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무엇일까 위기에. 근데 더 어려운 건 주적이면서 동시에 기회 요인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AI 시대는 또 많은 혜택이자 많은 위기를 갖고 오고 있대. 그럼 AI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솔루션이 뭐지? 문법이 완전히 바뀐 위기. 그래서 누구는 퍼펙트 스톰 혹은 복합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우리 사회를 우리 경제 구조를 재설계해야 되고 매번 검토돼야 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MF도 그렇고 2007년 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위기는 정말 맞고 정말 많은 회사들한테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돈 번 회사들도 있잖아요. AI도 그럴까요? 당연히 AI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IMF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돈 본 회사들이 많았다는 건 기존에 갖고 있던 플랫폼들이 작동되고 있는데 작동되지 않는 데에서 부의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IMF에는 선진국 체계로의 전이를 하기 위한 아시아 쪽의 중진국의 탑티어들이 선진국의 구조화되는 과정에서의 플랫폼 차이로 인한 부의 이전이 일어났던 거고 금융위기로 본다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과정에서의 고 플랫폼화에서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면 AI 시대에서는 판을 새로 짜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큰 K자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죠.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K자 양극화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게 올라가는 회사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내려가는 회사한테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재 산업 혹은 명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흐름들도 럭셔리와 디스카운트 마켓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간재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져야 될 거냐 말 거냐의 당위성과 관계없이 대세적 흐름은 양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현상이고 그럼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거냐라는 건 좀 다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정책적 과제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AI가 되면서 판이 새롭게 깔릴 거다. 새로운 플랫폼을 완성하는 회사가 큰 기회를 잡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AI 관련해서 그런 어떤 기회의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공포의 측면을 얘기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 시프팅이나 플랫폼 시프팅을 하려면 새로운 시대에 나도 앞장서 볼래? 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정의되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문법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의 AI라는 시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까지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위험을 실행하고 그거가 회복되는 기간이 2년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위기를 느낀과 동시에 바로 위기가 현실화되고 실현화되는 속도가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먼저 마련돼야 되는 게 선행적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랫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이슈는 모른다는 겁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AI가 굉장한 성장을 갖고 올 거라는 건 명확하다고 합니다. AI 버블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걸 직접 투자하고 계시는 CEO 분들께서는 정말 그게 5년 후에 짧게는 2, 3년 후에 정말로 괜찮은 투자 맞아? 지금 반도체의 투자 단위가 100조, 200조, 몇백 조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서 GPU가 아닌 다른 것을 써서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계시다. 그 얘기는 문법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GPU 이후의 넥스트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칩을 두 개를 결합해서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해서 PIM이라고 그래서 CPU하고 GPU의 결합 일부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저전력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프로덕트들이 나와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사실은 GPU가 이렇게 대세가 된 것도 AI가 나타난 후의 얘기인 거고 몇 년 안 된 얘기거든요. CPU, 램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들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GPU로 바뀐 건 또 얼마 안 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넥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냐라는 것을 지금 일개 컨설턴트인 저도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심지어 대기업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 투자에 대해서 ROI가 얼마가 될지 이게 과연 유효한 투자인지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걸 투자를 하는 게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이런 고민하겠네요 진짜. 위험해지거나 혹은 나중에 결국은 부도가 나거나 이런 회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위험해지는 회사들의 사인이 있습니까? 가장 큰 사인은 특히 이제 상장 회사의 같은 경우 기업의 스토리, 기업의 메시지와 숫자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큰 첫 번째 사인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계약을 했다. 무엇을 했다. 앞으로의 우리 비전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숫자로 이어지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 괴리도가 커지고 그게 반복되는 공실에서 이런 A라는 프로젝트를 땄어요. 이게 10조짜리예요. 근데 하세월이고 혹은 그게 1조짜리로 바뀌고 그게 갑자기 해지되고 기업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실적화되지 않고 숫자가 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요. 재무제표나 어떤 검증된 자료로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이라는 현금이 고갈돼 가지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은 늘고 있을 때 현금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매출을 했는데 왜 현금이 줄어? 매출을 하고 이익이 많이 나면 현금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의 매출이나 이익은 꼭 현금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매출이 있으면 현금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아도 이익이다 이거죠. 네, 제가 어떤 거래처한테 물건을 사왔는데 돈을 아직 안 줘도 그걸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 회계 방침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 회계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못 받고 안 줬으면 현금은 하나도 나갔고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적으로는 매출 100에 비용 50에 50이 남는 걸로 처리되죠. 그리고 만약에 비용은 줬으되 현금을 매출한 외상으로 준 그 어음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으면 저는 원재료값만 주고 만 거죠. 그 나는 어음을 받았는데 내가 재료를 사올 때는 나는 현금을 줬다면 장부는 플러스인데 내 현금은 마이너스네요. 이거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많이 있나요? 나중에 먼 훗날에는 돈이 되겠지만 그게 내 돈이 아닌 이상 도산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흑자도산입니다. 아, 흑자도산이 이 얘기군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많이 났으나 현금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 있고 저는 종이 쪽지로 받을 돈 리스트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흑자도산을 일으키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계적인 인식과 실제 돈 흐름과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거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기업을 보실 때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식인사이드로 얘기를 하면 저희도 돈은 오늘 나가요. 나갈 돈은. 카메라 사고 마이크 사면 오늘 돈 나갑니다. 근데 구글에서 돈 주는 건 몇 달 있다 주거든요. 이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근데 구글은 이제 돈을 100% 준다고 안 주진 않죠. 확실하죠. 날짜 맞춰서 준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다 그렇게 주지는 못하거든요. 회사 사정이 있으니까 연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못 주고 이러면 저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현금은 안 들어오고 근데 이익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부도가 나야 되지라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뭐 많이 하는 말로 엄깡하면 되지 않습니까? 엄깡하면 되죠. 근데 엄깡을 하면 그만큼 내가 이자를 선이자를 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벌어온 돈이 작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깡이라는 거 자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6개월이면 내가 그 돈만큼 6개월 이자를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수익성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100원 주고 팔고 50원의 원가가 들어서 5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았습니다. 50원이 남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40, 30분이 안 되는 그걸 눈여겨보셔야 이 회사가 이익의 질이 좋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런 내용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회계감사보고서라는 걸 보시게 될 텐데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그중에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자금거래, 투자활동,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얼마가 늘었나
늘었는지 얼마가 줄었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하고 관계없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은 재무제표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단순성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 재무제표를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일정한 비율들이 나타납니다. 돈을 벌었으니 현금이 많이 남겠네. 돈을 벌었으니 빚을 갚겠네. 라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비율로만 보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현금 흐름표를 봐야 돼요? 아닙니다. 보통에 보면 재무제표 말고 많은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들도 있고요. 유동 비율이라든지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지 몇 개의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낸 지표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일정한 비율로서 움직여가는 게 보일 겁니다. 특히 회계사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회사들은 변동성이 되게 큰 회사들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이익이 많이 나고 손실이 많이 나고 그게 반복되거나 이런 변동성, 안정적으로 그 비율들이 유지돼 가고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구나. 영업활동엔 현금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현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회사고 튼튼한 탄탄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제가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회계를 경영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미는 언어를 배우듯이 조금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영어 하듯이 많은 시간을 투여하실 건 아니고요. 조금 기초라도 좀 배우시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큰 회사인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엄청 숫자도 크고 뭐 나와 있는 항목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수많은 회사들을 컨설팅 하셨잖아요. 그중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야, 이 회사는 앞으로 더 잘 되겠다. 어떤 부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잘 되는 회사, 크게 성공할 거라는 건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미래의 기대를 갖고 만들어지는 그런 기대 심리라면 회계사가 보는 혹은 컨설턴트가 보고 있는 숫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밸류 체인이 단순한 회사입니다. 밸류 체인이 뭐죠? 원재료를 사서 가공해서 팔고 회수하고 하는 게 기업의 일종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이 단순할수록 회사가 안정적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존성이 낮으냐라는 부분도 뭐에 대한? 거래처에 대한 의존성일 수도 있고요. 원재료에 대한 의존성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처에 대한 의존성,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성들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낮는 안정적으로 낮게 가느냐. 높은 게 나쁜 건 아닌데요. 높다라는 건 변동성을 크게 갖고 올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높다면 그런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안정적인 회사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새 대기업들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인수를 해야 되는 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AI 혹은 AI 관련 산업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시고요. 결국 전력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센터, AI 베이스의 많은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쪽에 대한 M&A 요청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산업은 아니지만 특징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원재료서부터 쭉 따라와야 사실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공급망들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M&A 요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공급망은 유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라는 게 결국은 부품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재료서부터 시작해서 각 단에 OEM 업체가 있으면 그 밑에 1차 벤더도 있고 2차 벤더 있고 3차 벤더 있고 하는 쭉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데가 아니라면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작은 업체일 수도 있는데 핀 하나를 조달을 못하면 자동차를 못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게 이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기들의 핵심적인 공급망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지켜내는가가 지금 더 관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면 매출 쪽에서도 많은 대리점들이 있다면 그 대리점들을 예전에는 대리점이 많은 것들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점점 더 내부로 끌어들이는 작업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대리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해버리는 건가요? 왜요? 그거 밖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더 밸류 체인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고 훨씬 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효과들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사업구조 재편을 하게 됩니다. 비핵심 자산은 매각을 하고
하고 핵심 자산을 갖고 코어 밸류를 유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핵심 자산들을 매각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비핵심 자산은 나의 코어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래들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사려는 기업도 팔려는 기업도 다 대기업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또 사모펀드들도 좀 존재를 하고요. 사모펀드도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사모펀드를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M&A 시장에서 요새는 특히 사모펀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가 최근에 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실제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중요성이 있고 또 정체가 뭡니까? 이 은행이에요? 뭐예요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내서 그 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혹은 다른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걸 사모펀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해서, 하나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은 뭐죠? 일반은 헤지펀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펀드들. 우리가 보통 M&A 시장에서의 사모펀드들을 얘기하는 건 경영 참여형 펀드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그 회사를 밸류업 시켜서 다른 제3자한테 나중에 매각하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를 갖고 있는 데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큰 기업이나 어떤 큰 브랜드나 이런 걸 인수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기사에 많이 보여요. 왜 그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이라는 게 사고 파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업을 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살 사람은 그걸 운영할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잠깐 맡아줄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근데 사모펀드는 꼭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투자 받은 돈을 갖고 주식 투자하듯이 그 회사의 향후 밸류업이 가능하고, 즉 수익 개선이 가능한 그 지점을 보고 그걸 사서 짧게는 5년, 10년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잘 관리해서 또 다른 필요로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매각하는 중간자, M&A 시장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즉시 팔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즉시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을 형성해 주는 게 사모펀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팔 생각이 있는 기업들이군요. 거기가 장터네요. 맞습니다. M&A 장터로서 중요한 게,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주식 투자하듯이 기업 경영에 참여를 해서 그 기업을 주가를 올린다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그 올린 만큼의 투자 수익을 받는 걸 매각을 해서, 그 구조가 이제 사모펀드의 수익의 구조이기 때문에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준다면 사고 난 다음 날도 팔 준비가 돼 있는, 뭐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항시 매각 대상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모펀드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들로 본다면 M&A의 장터를 만들어서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팔고 사고를 통해서 기업의 전체적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윤활유적 구조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기업 전체의 밸류를 좀 올리는 역할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야 되고요.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기술이 뛰어나거나 여러 가지가 뛰어나는데 한두 가지의 페인 포인트가 있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그 페인 포인트를 풀어주고 경영의 어떤 구루들을 모시고 와서 그 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가치를 올려서 매각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익도 얻고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더 성장시키는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게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현재 역할이고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사모펀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가 맡게 될 그 역할이 커질까요? 더?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란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커짐에 따라서 기업들의 생사고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에 있어서 그 변화에 변곡점을 줄 수 있는 게 사모펀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의 세대 교체 혹은 어떤 기업의 세컨 웨이브를 위해서 비핵심 자산들 혹은 그 회사
회사의 활력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활력을 만들어주고 장터를 만들어줌으로써 필요한 사람들로서 갖고 갈 수 있는 그 시점 차이를 극복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조금 더 받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니즈들이 더 많아질 거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단순한 주식 투자보다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경영 참여형 그런 상업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 거고 그러면서 시장은 더 커질 거고 특히나 연기금처럼 많은 돈을 운영하는 LP들에 대해서는 더 투자처로서의 더 각광받을 가능성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커지면 커질수록 사모펀드의 역할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책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기업적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요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를 보면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을 거뒀습니다. 실제 매출이나 순이익면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혹은 눈여겨봐야 할 미래 대한민국에 떠오를 것 같은 산업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우주라는 우주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나라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 점에 있어서는 되게 자랑스러운데 우리도 뭐 하나 발사하는 거 뉴스로 생방송으로 볼 때마다 뿌듯하잖아요. 우리 이제 저럴 수 있는 나라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개수를 보면 다른 나라하고 정말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지금 작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산업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얻을 만한 이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 게임 체인저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능가할 만한 국가적 역량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또 하나의 산업적인 이 폭발성은 우주 스페이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딜로이트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아, 딜로이트에 인공위성이 있다고요? 컨설팅 회사가 인공위성이 왜 필요한가요? 우주 산업에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 그다음에 GPS를 통한 많은 서비스 라인들이 인공위성을 갖고 있을 때와 인공위성을 갖고 있지 않을 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우주를 갖기 위한 데이터들을 직접 운용해 가면서 소집하고 있느냐 아니면 책상에서 AI로 우주는 어떨 것 같아 우주의 산업은 어때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연구하는 게 과연 고객들한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네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우주에 대한 실제적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우주를 대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딜로이트를 통해서도 그다음 뭐 다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도 역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기반들을 지금 열심히 닦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라고 하고 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 몇 개 쐈다고 앞으로 우주가 열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우주 시대를 대비한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일정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를 바탕으로 한 기술들이 군사 다른 첨단 산업으로 전이되기 쉬운 부분들이 우주 산업 속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재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기술들이 산업으로 내려오면서 그 산업이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그런 역량들이 우주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이미 우주라는 게 하나의 마켓 플레이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네.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상황이군요.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종류의 산업이 다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이 AI 시대에 이상하게 빛을 못 봐서 인기가 없게 된 그런 산업은 뭐가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잘 될 것 같다라는 산업은 뭐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갔던 근간 산업들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의 공급, 수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따라서 구조조정 혹은 옥석 가리기 등의 절차들은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요 산업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우리나라 사회를 지탱해야 될 중요한 산업이다. 조선, 방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철강, 석유화학 2차 전지 뭐 이런 데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대두됨이 그 산업 자체의 사양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공급 과잉
또는 빠른 중국의 산업적 변화에 대한 구조조정적 성격이 강한 거지 화학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수 없거든요.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수 없거든요. 다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AI 시대에 우리의 기본적인 4가지 산업에 접목돼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가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그중에 몇 가지는 탈락할 거고 여기는 잘 될 거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진 않을 거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산업, 바이오 요게 더 추가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산업화되어 있는 K컬처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AI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너무나 크게 우리 산업에 들어왔고 또 정말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얘들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왔어요. 너무 빠르게 왔고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너무 빠르게 사람들도 적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AI가 등장하고 보니까 고학력자들의 일을 더 쉽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컨설턴트로서 혹시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컨설팅도 언젠간 AI가 대체할까? 이런 위기감이 있나요? 초반에 챗GPT가 의견서를 써주고 어떤 걸 서칭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화되는 것을 봤을 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기감을 사실 느꼈죠. 네. 점점 지나다 보니 그 위기감의 실체가 그렇게 과연 클까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작성자라는 프리페어러라는 그 기능들은 확실히 없어질 거는 같습니다. 리뷰어 거기에 신뢰를 주는 사람은 필요로 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발 하랄리의 그 넥서스라는 것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책이 너무 부정적인 AI의 부정적인 걸 엄청 강조해서 그런데 책의 중간쯤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고 그 프로세스가 AI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AI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개됐는데 그 부분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컨설턴트의 역할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성자에 더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면 AI의 도움으로 그게 쉬프트 되면서 검토를 하고 신뢰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계획을 다시 만들어가고 인사이트를 불러일으키는 그 작업을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도입되면 10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돼 라는 얘기를 하겠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점점 그런 얘기보다는 10사람이 하는 일의 수준을 올리는 작업들을 AI가 하게 될 거야. 실제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일을 고집한다면 꽤 많은 잡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 AI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아까처럼 프리페어러가 아닌 리뷰어가 되고 리뷰어보다는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부여해줄 수 있는 이게 AI가 작성된 문서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봤더니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줄 거냐? 사람 해줘야 된다. 그게 컨설턴트가 해줘야 된다.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하던 일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컨설턴트 한 명이 하는 작업의 방식이나 그 컨설턴트에게 기대되는 작업의 수준이 달라질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신입사원 레벨들은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똑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미 경력이 한 10년차, 15년차, 20년차 된 분들이 거기서 낙오가 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자니 자기의 지난 10년간의 경험이 아깝고 억울하고 우리 선배들은 10년쯤 되면 편하게 살던데 난 왜 이제 와서 이걸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혹시 딜로이트에서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10년 15년쯤 된 직원들의 재교육 관련된 플랜들이 있습니까? 지금 AI 시대에 사실은 그 구조 변혁기가 올 수밖에 없죠. 저희가 AI를 다루고 AI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중요시 여기는 게 도메인 날리지 엑스퍼트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AI를 쓸 때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컨설턴트의 자질이 뭐냐? 경험인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AI를 너무 잘 쓰는데 유튜브 제작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제가 AI를 갖고 유튜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아나운서님이나 PD님이 AI를 몰라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유튜브를 제작하는 도메인 난리지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메인 날리지라는 게 기초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산업의 지식의 난리지. 그게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유리하다. 네, 그래서 지식의 상위 포식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정말로 인터퍼스널 스킬, 사람과의 관계, 대화 등을 통해서 상위 지식 포식자들, 저 같은 사람이고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예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선배들한테 혼나가면서 도제 교육을 배워왔어요.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전수받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이 AI를 통해서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젊은 세대들이 40대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메인 날리지 엑스퍼트로서 이 산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50대의 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50대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못 써서 이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들이 젊은 애들보다 떨어져서 밀려나야 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돌아보니 야 그거 어차피 AI가 다 해주잖아. 그럼 내가 AI를 시킬 것만 알면 되겠네. AI를 통해서 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럼 AI라는 기술 습득을 경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빠르게 할 거다라는 뜻이네요. AI에 대한 재교육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그 세대들이고 저희들 열심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훨씬 많이 잘 써요. 그건 맞습니다. AI 자체는. 그리고 아이디어도 번뜩이고. 그런데 인고의 세월 동안 쌓여있는 것들을 AI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AI라는 툴은 있고 AI라는 툴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분명하되 도메인 날리지가 기초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러면 이 갭을 젊은 세대가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면 이제는 AI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도지식 교육을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화, 사람과의 관계 이걸로만 받아낼 수 있을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보다는 톡으로 메일로 보내고 단절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데 지식을 전수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게 AI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인류가 더 살아나갈 수 있는 건 대화. 그게 사람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사회적 책무가 될 것이다.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을 연출시키지 않으려면 지금의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별도로 추가로 해줘야 될 거다. 교육받아야 될 거는 오히려 MZ세대들이지 40대 50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실 딜로이트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여타 산업군에 비해서는 연봉을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직업 선망의 회사이긴 할 겁니다. 어떤 사람 뽑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건 채용된 다음 얘기고 채용할 때는 채용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AI 시대에 있어서의 개인의 역량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 중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쉐어드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쉐어드 밸류에 얼마나 맞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 쉐어드 밸류가 리더웨이, 내일을 이끌어라, 미래를 봐야 된다, 선두로 나가야 된다. 또 하나가 포스트 인클루전,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콜라보레이트 포 메저러블 임팩트, 같이 협력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다음에 take care each other.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서로를 케어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족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 더불어 사는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척. 출신,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나타날 것이고 다양성이 나타나 있는 걸 얼마나 우리가 포용할 거냐.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이 복잡단한 문제들을 풀어갈 거냐. AI 시대에.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뽑으려고 노력하는데 젊은 MZ세대들에게 그런 역량이 있느냐를 찾기도 어렵분더러 그런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의 트레이닝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 기업 문화와 합쳐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게 저희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재를 선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인재의 선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양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AI 시대에서는 그다음에 사람의 사람다움을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 가줄 것이냐가 저희 조직의 연구성과 밀접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AI 시대의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딜로이트를 모실 때 보는 게 업무적 스킬이나 AI 활용 능력이나 이런 걸 볼 줄 알았더니 마치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나오는 공고처럼 거의 사람됨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들어오면 해줄게. 20대 대학생들을 만약에 모아놓고 너희 취업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나올 것 같은 무슨 뭐 스펙을 쌓는다든지 학점을 쌓는다든지 좋은 학교를 나온다든지 기업들에서 좋아할 것 같은 경험을 쌓는다든지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전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군, 그다음에 회계 사람을 기본적으로 회계사 자격증 합격을 해야 되는 퀄들이 존재를 하죠. 그거에 대한 스크리닝은 1차로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에 많은 후보군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픽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인간적인 사람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크더라. 그리고 조직 문화, 사람들이 결국은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내더라. 라는 게 저희의 경험입니다. 저희 내부적인 교육 시스템, 저희 내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갖고 있고 저희의 또 채용 또 방침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회계사들마저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 실제로 리크루팅 하러 갈 때 지방대학들도 다 가서 지방대학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도 저희가 뽑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조차도 다양성의 일부군요. 네, 대학이 어떤 특정한 대학, 좋은 대학, 스펙이라고 불려지는 게 출발점 선상에서는 굉장한 이점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앞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직장 생활에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어서 그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건 솔직한 얘기로 사실입니다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나라에서의 차별성의 또 하나의 요인이 학교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갖고 가는 그 문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계성이 저희 회사를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들어와도 교육을 해서 훌륭한 컨설턴트로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훌륭한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인간성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건 여러 가지 신입사원 채용해서 교육을 해본 결과 스킬은 가르칠 수 있는데 인간성은 못 가르치겠더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요. 못 가르치겠다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 혹시 대표님 개인적으로 오늘까지의 커리어를 쌓아오시는 동안 큰 실패라고 불렀던 부를 만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만약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내셨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큰 실패를 겪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최선의 선택이었고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실패, 좌절이라는 부분도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패라고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잘 안 합니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가장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성공해왔어.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대표 임기 4년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저는 딱 하나를 들고 싶습니다. 제 고향이 금산입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인데 인삼은 기본적으로 4년 내지 5년, 많게는 6년근까지 있는데 그 4, 5년간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쉬어야 됩니다. 휴경지를 만들어서 작물을 심고 갈아엎어서 지력을 회복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않고 이제 화학 비료를 쓰거나 뭐 해서 짓게 되면 그 땅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4년 동안 하고 싶은 건 제 때의 뭔가의 퍼포먼스나 성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제 후배들이 바탕을 딛고 뛸 수 있는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후배가 4년 후에 임기를 시작할 때는 1등을 얘기할 수 있고
탑을 찍을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제가 4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배가 물려받을 때 그래 이제는 우리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제 유산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너 미팅 때 제가 악역을 맡을 거고 욕먹는 CEO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실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로 삼으신 것들 잘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딜로이트의 새로 대표이사가 되신 우리 길기환 총괄 대표님과의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컨설팅이라는 최전선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도 우리에게 참고할 점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얘기가 제일 귀에 남으시나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